2022년 이후 최악의 매도세를 겪고 있는 비트코인. 최근 고점 대비 가격이 30% 이상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유동성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다시 비트코인을 산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네, 최근은 이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흐린 눈을 하고 보고 싶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 볼란다 하고 싶긴 한데 지난 한 주간 가상자산 시장 너무 좀 힘들었었잖아요. 한 주간 흐린 눈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원래 눈이 작아서. 리뷰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비트코인이 그동안 올해 초부터 어떻게 상승해왔는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초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으로 나가 있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 주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켜 주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기 호황, 경기 활황을 기대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연준 의장의 기세를 좀 꺾어주면서 기준금리 인하도 속도감 있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게 시장의 유동성을 팍팍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고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밖에 나와 있는 제조업체들이나 아니면 사업들을 다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편 건데 이 관세 정책이 일단 중국부터 제대로 합의가 안 되고 있고 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 대법원이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까지 존재를 해버렸어요. 게다가 이제 유동성 장세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좀 속도감 있게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아직도 되게 소극적인 자세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43일 동안 있었고 그동안에 미국 재무부는 국채는 계속 발행했지만 돈을 쓰지를 못했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불확실성입니다. 9월달 지표는 나오고 있지만 너무 오래된 지표다. 10월달 지표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전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화재 경보기다. 스모크 알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결국 시중의 유동성이 경색돼 있고 금융 요건이 지금 많이 말라 있고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삐뽀삐뽀 알람을 울리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빛의 속도로 반응을 하는 거죠. 24시간 열려 있고 빛의 속도로 자산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시에 보면은 이제 금도 10월 달까지 가열차게 올랐지만 10월 이후로는 사실 계속 4,000달러대에 정체되어 있잖아요. 금은 이제 아무래도 느리고 무거운 자산이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지금 이 유동성 위기를 알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7,000달러까지 떨어져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커져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립니다. 근데 뉴스들 보면은 결국은 현물 ETF가 매도가 많이 나와서 거기서 연동돼 있는 선물들 또 파생 상품들 연동되면서 레버리지 했던 데서 이제 반대 매매 나오면서 급락을 해버렸다.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이제 트레저리 기업들 비트코인 가지고 하는 기업들도 결국은 조금씩 팔고 있는 뉴스들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아직도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기본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이 헤지 펀드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3F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 기관들의 목록을 이렇게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데 SEC가 그거를 살펴보면은 아직도 50% 이상의 기관들은 헤지 펀드예요. 이 헤지 펀드들은 어떤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인 4% 이상만 나오면은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와 그다음에 CME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 현물이라든지 이런 가격 간의 괴리를 활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무위험 차익 거래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4% 이상이면은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ETF에는 인플로우가 들어왔다가 아웃플로우로 나갔다가 이렇게 주마다 계속해서 치열하게 유입과 유출이 반복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하버드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카자흐스탄 국부펀드라든지 아부다비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장기적 추세를 보고 비트코인을 담는 ETF에 투자를 해서 담는 이런 금융기관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오히려 펀더멘탈이 괜찮은데
그냥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는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경색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위험 자산을 가장 먼저 팔고 그거를 지금 현재 4% 수익만 받아도 좋아 하면서 이런 무위험 차익 거래에 투자를 하든지 국채에 투자를 하든지 MMF에 투자를 하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트레저리 기업들,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전혀 팔 생각이 없다. 요즘 마이클 세일러가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겠죠. 근데 이제 작은 트레저리 기업들에서는 뭐 매도 소식이 간혹 들려옵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매수 평단가도 10만 달러 정도로 높고 그다음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이 주주들의 원성이 자자할 거예요. 즉 내가 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인데 지금 8만 7천 달러면 엠레브라고 해서 보유 비트코인의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훨씬 밑에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비트코인을 팔아서 주식을 사야 되는. 자사주를 매입해라라고 하는 주주들의 이 성원이 있을 거라서 갓 시작한 기업들은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스트래티지 같이 이제 벌써 5년째 트레저리 전략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아마 주주들도 그렇게 성원을 하고 있는 주주들은 많이 없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미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파는 순간 그거는 더 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아는 투자자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마이클 세일러 본인도 이거를 잘 견뎌야 주가가 오히려 부양될 수 있다라고 주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사실상 69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100만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상장 기업들을 다 통틀어서. 근데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트레저리 기업발 매도세도 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로버트 기요사키는 왜 언행 불일치 같은 행동을 했던 걸까요? 뭐 얼마 전까지 100만 달러 간다고 했다가 근데 또 비트코인을 매도했잖아요. 그 부분도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트윗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6천 달러의 비트코인을 사서 9만 달러에 팔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이 수익률로 내가 5개 광고 사업이랑 그다음에 2군데 수술센터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적었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우량 자산에 미리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고 이걸 활용해서 캐시카우가 발생하는 사업에 재투자를 함으로써 이 말하자면 자본의 플라이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 사람이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빚을 내는 건 좋으나 그 빚을 가지고 현금 흐름이 더 크게 발생하는 그런 자본의 선순환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사실상. 비트코인을 팔았다라는 거에만 너무 우리가 매스컴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에 지금이라도 투자해라. 그러면은 나중에 나처럼 큰 수익을 거둬서 이걸로 재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100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이제 매도를 한 마당에 저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또 다 팔았다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자기가 가지고 다 팔았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밝힌 거 보니까. 그래서 뭐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할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꼭 사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할 거고 그다음에 이 가격이 100만 달러 갈 때까지 아마 계속 그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연초만 해도 제네시스 클래리티 법안 가지고 이슈가 많다가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 초에 통과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제 연말 내년 초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가까워오니까 다른 첨예한 이슈들이 다 이제 이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들 이슈를 잡아먹어 버릴 거라서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그럼 속도를 내면 혹시 연내에도 가능할까요? 연내에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연내까지 아마 속도를 낼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던데 이게 지금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에 계류돼 있거든요. 근데 상원은 언제나 모든 아젠다 중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가장 뒤로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AI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기술과 관련된 테크 관련된 것들은 다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심지어 설령 연말까지 통과된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에 그렇게 큰 호재일까? 저는 또 이것도 좀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결국 명확해지는 것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인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뭐 CFTC라고 하는 선물 옵션 관리 감독 기관에서 이제부터 관장한다. 상품이다. 그리고 뭐 몇 가지 메이저 코인들 중에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증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권이 되면은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코인 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근데 아마 엄청나게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이미 여기 상품의 범주에 들어가려고 많은 로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뭔가 좀 법 내용을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기준을 좀 완화하는 식으로 많은 로비 활동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는데도 난항이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불명확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령이 나오고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에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호재일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다만 좋은 거는 우리 2022년에 FTX가 파산할 때 보면 이 고객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위험한 투자에 전행해가지고 이게 터진 거 아닙니까? 근데 클래리티 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또 그게 있어요. 이제 브로커리지는 명확하게 브로커 활동만 해야 되고 고객 자산은 제3자 수탁기관에다가 반드시 맡겨야 된다고 법으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FTX 사태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런 메이저 청산 파산 사태가 터지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더 얻고, 그러면서 이제 더 큰 굵직굵직한 기관 투자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건 분명히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통과까지는 좀 난항이 예상이 되긴 하는 거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상자산 거래소 지금 크라켄이 IPO 신청서 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던데 제2의 코인베이스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인베이스 대비해서 거래량 기준이나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도 안 돼요. 크라켄이 이제 미국에서 넘버 2인데 코인베이스가 우리나라 업비트처럼 많이 독과점을 지금 가져간 상태라서 크라켄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정말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랜만에 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IPO 대여인 건 사실이고요. 크라켄이 넘버 2, 즉 북미 시장에서는 그래도 제법 올해 2011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제법 업력도 길고, 그다음에 여기 창업자인 뭐 제시 마이어스 같은 사람들에 대한 평판도 좋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높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 가상자산,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고 이게 성장하고 있는 거대한 IPO 대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등장했다. 만약에 이때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것들의 통과가 겹치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까지 이제 맞물려 주면은 그동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나 아니면은 법제화 이슈 이런 걸로 가상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 흐름이 이제 크라켄 그 IPO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흐름으로.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을까. 적절한 타이밍에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뭐예요? 유동성 장세죠. 지금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금융 요건이 상당히 경색돼 있는 상황이라서 먼저 미국 정부가 이제 1월 30일까지 연장한 이 예산안, 여기에서 그동안 TGA 잔고에 엄청나게 쌓인 잔고를 이제 막 열심히 써야 돼요. 그런 와중에 은행 시스템 내 준비금이 지금 말라 있어서 단기 차입 금리가 폭증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진정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벌써 연준이 긴급 유동성을 한두 차례 퍼부었단 말입니다. 이게 정기화되고 결국 QT가 이제 12월 달에 종료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QE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마 QE라는 말을 쓰진 않을 겁니다. 아마 테크니컬 조정이 필요하다. QT는 지속되지만 테크니컬 조정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갈 텐데, 이런 유동성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반등해 줄 때, 다시 돌아와 줄 때 상장을 하고 싶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성공 가능성이 클 겁니다. 결국에 모든 시장의 답은 유동성이 쥐고 있나 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미증시 어떤 점을 주목해 볼까요? 저희 이진우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되게 크리티컬한 레벨에 있어서 어떤 펀더멘탈 뉴스를 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수급에 따라서 급변동하는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중요하다.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